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금과 적금만으로 계속 그렇죠. 지금 저희보다 좀 더 어린 세대분들은 그렇게 하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 예금 적금 모아서 집을 살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어.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미래를 그쵸. 자기가 공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인출하는 게 정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 안녕하세요. 삼성자산운용 유튜브 채널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업계 최초 연금 토크쇼 연금술사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 저희 비행기 타고 온 거죠, 지금? 예, 우리 유럽으로 온 거고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일반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는 게 의무인가요? 아니면 선택사항인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의 이름은 퇴직급여 제도고요. 퇴직급여. 퇴직급여 제도 안에 퇴직연금 제도하고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나 퇴직금 제도 둘 중에 하나만 가입을 하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의무화가 아니었으면 지금은 어느 정도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이? 지금 뭐 구체적 수치는 일단은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가입이 되어 있어요. 다만 아직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실제로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은 그런 중소기업들은 지금까지 있는 퇴직금 줘야 될 금을 한 번에 다 외부에 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중소기업들은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좀 도입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의무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퇴직연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만큼 이제 노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뭐 정부 차원에서 당연히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이제 자녀분들을 많이 낳았던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최현우 박사처럼 든든한 아들을 낳았다면 내가 너 그 학교 다니느라고 너 박사과정까지 하느라고 내가 들인 돈이 얼만데 네가 나 당연히 봉양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불효자가 된 것 같습니다. 용돈 안 주시나요? 저희 아버지 아직도 일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일을 쉴 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주는 용돈도 연금처럼 이어냈네요? 네. 오히려 저한테 지금 나중에 더 달라고 하실지도 모르죠. 그럼 차라리 지금 일시금으로 드려버리고. 제가 돈이 없어요. 저도 되게 재밌는 게 마처 세대라는 얘기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동시에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아기가 없지만은 뭐 당연히 부양을 바라진 않고 있지만 내 노후는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들고.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자기 미래를, 노후를 자기가 공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이제 아직 5세까지는 좀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아직 40대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부터 했던 개인연금도 있고. 그렇죠. 그건 되게 오래됐고 계속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를 계속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근데 저는 이제 키운다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키운다를 배운 적이 없어요. 너는 잘 모아야 되고 원금 손실을 보면 안 되니까 예금이 최고야, 적금이 최고야. 근데 혹시 너 오래 살아서 뭐 병 걸릴까 봐 두려워? 그러면 보험을 가입해.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위가 막혀 있는 이런 거를 저는 금융이라고 배웠지, 위가 열려 있고 막 키워가고 불려가고 이런 것들, 또 복리의 마법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게 약간 양극단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말씀하신 대로 예금과 적금만으로 계속. 그렇죠. 지금 저희보다 좀 더 어린 세대분들은 그렇게 하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 예금 적금 모아서 집을 살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어. 근데 이분들이 투자하는 거 배워본 적이 없으니 코인을 하던 뭐 개별 주식 몰빵을 하던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이 중간에 어딘가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것들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양극단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프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뭐 평균적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수입 지출의 생애주기의 곡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 내가 버는 수입의 곡선,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내가 쓰는 지출의 곡선입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좀 더 높은 기간, 이건 이제 내가 쓰는 비용보다 소득이 많은 흑자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주택 마련하고 자녀 교육하고 이런 데 그렇죠.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수입도 같이 커지지만 사실은 참 인생이라는 게 수입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이제 55세까지 다가가면서 이 흑자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그럼 이제 55세부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지출보다는 수입 좀 적어지는, 어떻게 보면 적자기, 그러니까 평균적인 사람들 아니신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래서 저희가 여유 자금을 모아가는 시기, 이 적립기에 여유 수입이 있을 때 최대한 똑똑하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똑똑하게 많이 예요. 왜냐면 기존에 저희가 모았던 방식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적금을 넣었다가 만기가 되면 또 예금으로 돌리고, 이런 일반적인 풍차 돌리기라고 하는, 예, 뭐 그것도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네, 풍차 그것도 돌리기.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높고 저희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데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잘 구축을 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립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방식이 DC나 ISA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 적립을 모아서? 하고 잘 모아서 나중에 이제 IRP로 인출하는 게 정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ISA 제도는 사실 처음 시작한 곳은 영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뭐 노후 준비,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선진국에서 먼저 겪었던 이슈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영국에서는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동원해서 국민들이 많이 가입을 해서 이제 현재까지 계속 연장해서 하고 있고, 그거를 뒤이어서 일본도 똑같이 ISA를 도입했고, 또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행 중에 있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계좌죠, 계좌. 네. 예, 우리가 어카운트니까. 이제 어카운트니까 계좌고, 개인이 직접 만들어서 거기 그 계좌를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여러 개 있는. 만들 수 있어요? 아니요, 딱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금융권 전체 중에 딱 금융권에 딱 하나만 만들 수 있고, ISA는 일단 다른 조건은 없어요. 19살만 넘으면 됩니다. ISA에 가입했을 때와 그냥 일반 그냥 예금으로 그냥 했을 때 세제 혜택 같은 거를 사실은 네. 좀 금액을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그렇죠.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IS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예금을 들었을 때, 그리고 3년 동안 ISA 계좌에서 예금을 들었을 때 비율을 좀 드려드릴게요.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을 넣었어요. 은행 이자율이 10%라고 할게요. 계산 편의상. 네, 그러면 2천만 원에 10%니까 200만 원만큼 이자 수입이 발생하는 거고, 200만 원을 일반 계좌에서는 다 안 주죠. 15.4% 세금 떼고 주니까 그냥 15%라고 가름한다면 30만 원 떼고 결국은 내가 들어가는 돈은 170만 원만큼 소득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ISA에서 하게 됐을 때에는 하나도 안 떼고 20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죠. 근데 혹여나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서 이자율이 20%예요. 그러면은 나는 400만 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니까 결국은 이자적인 측면에서 같은 예금을 가입하더라도 ISA에서 가입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SA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네. 돈이 모였어요. 네. 그럼 이게 만기가 아니지만 이제 네.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빼요. 어디에 넣습니까? IRP에 IRP에 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ISA를 못 만드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또 만들면 돼요. 네. 또 3년 동안 모으고. 또 다시 IRP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노후의 곡간이 자꾸 커지던데, 그 과정에서 계속 3년마다 ISA를 다 가입해서 채우고 넘기고, 그 과정에 비과세는 받고, 네. 이렇게 하는 게 ISA 풍차 돌리기. 결국 ISA는 예전에 우리가 자녀들한테 증여를 어릴 때 10년마다 하면은 자산이 성장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안 것처럼 그냥 ISA에다 담아주고 이걸 계속해서 나중에 IRP를 돌려라,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사실 뭐 듣고 다 외우고 이러실 필요가 없고, 그냥 당연히 애들 돈, 오래된 묵은 돈은 ISA로 하는 게 이득이다,
기존에 이제 예금으로 풍차를 돌렸던 걸 앞으로는 이제 ISA ISA로 로 풍차를 맞습니다. 돌리자. 예,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 이렇게 연금술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죠? 연금 부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네. 연금 자산을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질문하시는 게 회사가 납입해주는 납입금 외에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이 끝이야. 1년에 1년에 1,800만 원이 끝이야. 그럼 1,800만 원 이상 더 이상 어떻게 넣어? 저는 1,800원을 다 내본 적이 없긴 하지만 주변에는 이제 더 넣고 싶은 분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전에 저희 팀장님도 네.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말씀하신 이 ISA를 활용을 하면 ISA에서 모인 돈은요, 딱 만기가 됐을 때 이 연금 계좌로 넘길 수가 있어요. 연금 계좌라고 하면 두 개죠. 연금 저축 계좌가 있고 그리고 IRP 계좌가 있는데 이 두 계좌로 넘기는 게 가능한데 내가 올해 1,800만 원을 연금 계좌에 꽉 채웠어요. 더 이상은 이 계좌에 못 넣어. 하지만 ISA가 마침 만기가 됐네. 3,000만 원이 있어요. 요거 여기로 넘길 수가 있어요. 통으로. 그럼 그 해에는 1,800만 원 내가 넣는 거 추가로 ISA 만기된 돈까지가 내 연금 계좌에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국가에서 이거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려를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돈은 그 전체 금액의 10%까지를 또 세액 공제를 해줘요. 3천만 원에 10%. 네. 맥스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4천만 원을 넘긴다. 그래도 300만 원. 2천만 원을 넘긴다. 그럼 10%. 200만 원까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즉 연금 자산을 많이 쌓는 쪽으로 제도적으로도 연계를 해둔 상황인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ISA는 너 젊었을 때 돈 불리고 싶지? 내가 세금 혜택 줄 테니까 여기서 돈 불려 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여기서 돈 불렸지? 그러면 연금 계좌로 넘겨. 연금 계좌로 넘기면 내가 그 세액공제 혜택을 한 번 더 줄게. 3천만 원 한도, 3천만 원 10%인 300만 원까지 줘서 실제로 연금 계좌에서 연말이 되면 아마 방송이 엄청 나올 거예요. 연금 계좌에서 우리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900만 원이거든요. 900만 원에 세율 곱해가지고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이제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데 여기에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애드업 하는 거니까 실제로 연금에 연말돼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A 계좌의 장점은 목적은 뚜렷해요. 약간 좀 아쉬웠던 게 한 두 가지가 좀 아쉬운데 첫 번째는 200만 원이 뭐야? 2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아끼려고 뭐 내가 ISA 해야 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납입 한도가 1년에 2천만 원이 뭐야? 최현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도 넣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말이 너무 없으신 거 아니에요? 네. 돈 얘기 나오니까 한 말이 없어지네. 네. 그렇게 해드리고. 이대로 그냥 끝나면 불효자로 끝나는 거예요. 네. 하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납입 한도가 좀 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제도 처음 이제 시행이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거나 혹은 무관심하셨던 이유가 아까 이사님 잠깐 말씀해 주셨던 혜택이 별론데?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ISA라는 계좌 딱 하나만 놓고 요걸 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를 길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연금 자산을 만드는데 이걸 주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마다 계속 여기다 돈을 추가로 납입해서 가져가. 즉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면 이 혜택들이 복리 효과가 여기서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이. 또 한 분이 질문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세금은 어떤 상품에 투자해도 다 비과세를 해주는 거냐? 그렇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국내 주식형 펀드 세금 있나요? 없나요? 없죠. 주식형 펀드 없죠. 국내 주식형. 국내 주식형 없죠. 네. 국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지금은 세금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없죠. 네. 그리고 국내 주식을 기초로 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게 뭐죠? 금투세죠. 금투세가 아직은 도입이 안 됐으니까 가장 헷갈리시는 분들이 ISA 계좌에서 국내 주식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여기서 500만 원 벌었어. 이거는 비과세잖아.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리는 대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어떤 식으로든 과세, 비과세를 따지는 건 이득이 나야 돼요. 이득.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이 이익의 세금을 물리느냐 안 물리느냐 이 부분인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걸 다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걸 피하기 위한 게 이 ISA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금을 물리는 자산들,
채권,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그리고 예금, 해외 주식. 이거 해외 주식은 IS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외 주식형 펀드. 해외 주식형 펀드는 되죠. 펀드는 네. 가능합니다. 수익이 많이 나면 이자를 물리는데 요 이자를 마침 내가 손실이 난 게 또 여기서 있어요. 다 이득만 난 게 아니라. 그러면 손실이 난 부분은 이 계좌 안에서는 서로 상계를 해줍니다. 내가 50만 원 벌고 50만 원 손실 났으면 똔똔이잖아요. 근데 개별로 투자하면 50만 원 이득 난 데서는 세금을 내고 50만 원 손실 난 건 손실 난 걸로 끝. 이런 경우가 꽤 많은데 그렇죠. 요 계좌 안에서는 요거를 다 서로 해줘요. ISA 내에서는 안에서는. 예. 그럼 내가 국내 주식에서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났어요. 원래 이건 비과세잖아요. 원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국내 주식은 손실만. 손실만 나중에 이득 난 거랑 서로 깎아서 세금을 줄여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ISA가 어떤 식의 투자를 하든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건 맞습니다. 단 요 계좌 안에서 투자하셔야 돼요. 다른 계좌에서 손실 난 거를 이 IS 계좌에 수익 난 거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통산을 안 해준다. 통산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가 헷갈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득 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ISA를 강조드리는 이유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되게 된다면 ISA 계좌의 활용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본 겁니다.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 이 ISA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비과세도 그렇죠. 건드리게 됩니다. 건드리는 건 아니지만 요건 유지가 되는데. 유지가 예. 되는데 그래서 아마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ISA의 혜택을 좀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ISA 비과세 한도가 지금은 200만 원이지만 이게 400만 원이 된다면 이왕이면 주식 매매 할 거면은 일반 계좌에서 해서 금융투자소득세 내느니 ISA 계좌에서 매매를 해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전략들이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ISA에서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예, 200만 원까지가 비과세고 그거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럼 갑자기 15.4%를 때리는 게 아니고 9.9%로 낮은 세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잘 해놓으면 이게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네. ISA는 그 일종의 수단인데 꽤 괜찮은 수단인데 알려지지 않은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상품이 이게 아니고.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잘 몰랐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복잡했고 예. 200만 원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큰가 이런 것도 조금 계속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시대가 접어든다면 이 200만 원도 정말 소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ISA 이거 준비하면서 보통 우리나라의 금융제도들은 해외에서 갖고 온 게 많지 않습니까? 사실 해외 제도니까 네.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 적용은 어려울 거예요. 다만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ISA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도 개편이 되면서 나이사, 니폰 ISA라는 제도가 지금 생겨 있어요. 네. 요 제도가 되게 파워풀한 게 비과세 기간이 무한입니다. 그 제도와 그 계좌 안에 적립을 해놓으면은 그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게 변세가 되고 있거든요. 기시다 정부의 최대 업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는 제도는 다르지만은 이제 젊은 세대부터 뭔가 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막 열풍이 분다는 건 되게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이제 예금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미 바뀌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금 박사들이고 연금 전문가들인데 ISA 계좌에는 어떤 금융상품을 좀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아버님이 ISA 가입하시면 아버님 ISA에는 어떤 금융상품을 좀 집어넣으시라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아버님께 어떤 거 해주면 좋을지 한번 상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가 가까우신 분이면 기존처럼 조금 더 원금 손실에 민감한 그러신 분들이니까 일단 처음에 주식형 펀드만으로 하기 너무 부담스럽다면 자산배분형 펀드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것 중에서는 저희 이제 TDF 시리즈 중에 삼성 한국형 TDF라는 펀드가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또 약간 조금 더 적극적인 자산배분형 중에 삼성 밀당 다람쥐 글로벌 EMP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밀당 다람쥐요? 다람쥐가 밀고 당기는 인상적이야. 밀고 당기는. 그러면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을 밀고 그렇죠. 채권을 좀 줄이고 채권이 좋을 때는 채권을 밀고 주식을 좀 줄이고 최근에 상당히 핫한 펀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좀 조절하신다고 하면 일부 주식형 펀드 중에서는 성장성이 좀 좋은 삼성 글로벌 반도체 펀드나 아니면 또 인도가 요즘 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삼성 모디 인도 상기. 중소형 포커스 펀드나 이런 펀드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ETF는 어떨까요? ETF는 심플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ISA가 첫 번째는 3년 동안
불려서 넘기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동안 손실이 나면 또 못 허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는 심플하게 미국 대표지수 또는 한국 대표지수로 가는 게 좋고, 미국 대표지수는 코덱스 S&P 500 토탈 리턴, 그리고 요즘은 나스닥이 최고지 않습니까? 네, 코덱스 나스닥 100 토탈 리턴, 이런 ETF로 베이직하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ISA를 통해서 우리 연금 자산을 어떻게 좀 모을 수 있을지, 불릴 수 있을지, 그리고 또 ISA 계좌를 왜 만들었는지 이런 의미까지 좀 짚어봤고요. 결국은 내 노후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어차피 이제 저희 세대부터는 자녀분들께 이제 보양받기는 사실 쉽지 않은 네. 상황인 거니까 네. 저부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장 저도 제 은퇴 자산을 제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 저도 이제 그래서 오늘 ISA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았고 되게 아주 공부가 많이 되는 유익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연금술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뭐 ISA 계좌부터 당장 트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ISA 계좌 트시고 나서 뭐 담아야 될지 모른다 싶으시면은 약간 스킵 앞으로 당기시면은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연금술사에서는 이렇게 모은 내 연금, 내 소중한 피땀머리 모은 연금 어떻게 인출해야 세금도 좀 덜 내고 효과적으로 인출할 수 있지? 라는 인출기 편을 다음 편에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꼭 놓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